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39번 문제도 많이 나오는 거죠.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앞에 제가 신뢰도와 연관성이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비체계적 오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신뢰도를 높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거죠. 비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방안 또는 방법, 그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시험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긴장하지 마시고 비체계적 오류를 줄인다? 아, 신뢰도를 높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옳은 것은 입니다. 답을 찾기는 쉬웠어요. 첫 번째, 측정 항목수. 이것을 문항수라고 보통 말을 해요. 측정 항목수, 문항수라 하는데 가능한 줄여야 된다? 아니, 늘려야 합니다. 가능한 늘려야 한다. 그러니까 측정의 항목수가 많아질수록,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놓는 게 좋아요.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례라고 하는 것은 1만큼 커지면 이쪽에서 1만큼 커지는 거고 2만큼 커지면 2만큼 커지는 게 정비례잖아요. 측정의 문항수와 여기 있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항수가 많을수록, 문항수를 늘릴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추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림짐작이라 하잖아요. 추측에 의해서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항수가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 추측에 의한 오류라고 하거든요. 추측에 의한 오류. 이걸 에러라고 해서 오차라고 해요. 자, 이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항수가 많으면 추측에 의한 오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걸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문항수가 만약에 적다면 추측에 대한 오류, 오차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측에 대한 오류,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어려우면 외우셔도 됩니다. 아, 문항수를 많이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사한 질문이 있습니다. 2회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유사한 질문을 2회 이상 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문 문항 보다 보면 이거 앞에서 한 것과 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신뢰도를 물어보기 위한 질문들이거든요. 서로 떨어져 배치합니다. 서로 떨어져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질문을 바로 옆에다 탁 붙이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측정자에게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해야죠. 사전에. 사전교육이라고 하죠. 사전교육 실시라고 해야죠. 측정 도구에 대한 교육을 사후에 할 필요 없죠. 사전에 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죠. 자, 측정자들이 측정 방식을 대상자에 맞게 유연하게 바꿔야 된다? 아니에요. 일관돼야 돼요. 신뢰도는 일관성과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일관된 측정해야 돼요. 일관된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마지막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조사 대상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하지 않는 게 좋죠. 당연히. 만약에 알지 못하는 내용에 하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알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추측에 의해서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예 측정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됐죠? 맞습니다. 답은 5번이.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40번 문제는 선택지가 3가지밖에 없는데요. 보통 4가지를 세팅하는데 3가지를 세팅했네요. 신뢰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재검사법 신뢰도 측정 방법 맞습니까? 네, 맞아요. 반분법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 맞아요. 검사 재검사법, 반분법, 대안법, 내적 일관성 방법, 그 다음에 검사자 간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뢰도를 위한 측정 방법이고, 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 타당도가 높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나요? 네, 맞습니다.
자, 반대. 신뢰도가 높더라도 타당도는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당도는 충분하니까 준다. 그래서 타당도는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신뢰도는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케이. 따라서 이거를 오답노트는 신뢰도의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오답노트가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자, 측정할 때마다 반복했더니 실제보다 5g 더 높게 측정되는 저울은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가 있다. 맞나요? 네. 왜? 일관성이 있잖아요. 측정할 때마다 신뢰도가 실제보다 5g 높게 나타나니까 일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측정할 때보다 실제보다 5g이 더 높게 나타났으니까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하죠. 자, 이것은 부정확해요. 실제보다 5g이 더 나오니까 부정확성이 있다고요. 부정확성이 있으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지문은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맞으니까 기역과 디귿, 답은 4번이 됩니다. 되셨죠? 자, 41번 들어갑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확률 표집에서 표집오차 샘플링 에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표집오차의 문제예요. 이 문제는 매번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잘 나와죠. 잘 나옵니다. 표준 오차가 커지면 표집 오차도 커진다. 느낌상 맞을 것 같죠? 오케이. 자, 이거는 통계를 보면 스탠다드 에러라고 해서 표준 오차를 SE로 표시를 해요. 자, equal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돼요. 이게 공식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크기고 이게 표집 오차예요. 이건 뭐고요? 스탠다드 에러니까 표준 오차가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자, 봐보세요. 요게 커요. 분자가 커졌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커지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분자가 커지면 이 선적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오차가 이게 크다면 표집 오차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고, 여기 2번 지문,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자, 예전에 기출문제 할 때 이거 느낌상 풀지 마시고 어려우면 그냥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겁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신뢰 수준을 높이면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뢰 수준이 높은데 표집 오차가 증가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느낌상 풀면은 이게 틀릴 확률이 있어서 외우는 방법도 힌트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맞출 확률이 있어요. 맞출 확률이 있는데 이게 신뢰도 저기에 나온 대로 신뢰 수준이에요. 신뢰 수준과 연관성이 있고, 자, 정확도가 있어요. 정확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해설에도 나와요. 예전에도 그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저기 50m 앞에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면 저기 50m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이다. 그런데 두 번째, 저기 50m 앞에 있는 사람이 할머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람이다, 하나는 할머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맞출 확률이 높은 건 뭐죠? 이거잖아요. 사람이다. 어떤 게 정확하죠? 할머니가 정확한 거잖아요. 정확성이 있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따라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맞출 확률은 높아요. 그러나 정확도는 떨어지죠. 다시 사람이다 라고 하면 맞출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이거. 할머니가 더 정확하다니까요. 할머니가 정확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 신뢰 수준이 높잖아요. 저기 문제대로 신뢰 수준을 높였어요. 그러면 정확도가 떨어지잖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뭐죠? 다른 말로 오차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차가 크다는 거예요. 오차가 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죠. 자, 여러분들 시계를 봅니다. 시계에 초침이 있어요. 분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럼 이때 뭐라고 하죠? 내 시계에 오차가 있네. 내 시계에 오류가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오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서로 보십시오. 이 두 가지 정확도로 나오면 반비례지만
오차로 나오면 비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맞출 확률이 높아서 신뢰수익이 높아지면 오차는 커지게 되구나. 그래요. 표집 오차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2번 탈락. 3번 지문. 표본의 수가 증가하면 표집 오차는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네, 맞죠? 쉽게 말할게요.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았어요. 10,000명에서 9,000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표본 조사를 두 개를 했잖아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거 있고 9,00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오차가 적겠어요? 네, 9,000명.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표집 오차는 작아지는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맞는 거예요. 자, 이질적인 모집단보다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표집 오차가 작다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질적인 모집단에서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두 개가 있는데 동질적인 모집단에서 뽑아내면 표본의 대표성이 생겨요. 아, 왜 그렇다고요? 표본의 대표성이 생긴다고요. 표본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오차가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마지막. 이게 층화란 말이 있어요. 그럼 층화 표집이 되죠. 층화 표집. 자, 이게 단순 무작위 표집이 있어요. 단순 무작위 추출이잖아요. 자, 층화 표집을 통해, 층화를 통해 단순 무작위 추출의 표집 오차를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층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이렇게 층화를 했어요. 대학생을. 자, 대학생을 층화를 했어요. 층화를 했는데 여기서 딱 뽑고 딱 뽑고 딱 뽑고 딱 뽑는다. 랜덤으로 뽑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순 무작위는 어떻게 하는 거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표집틀을 만들어서 제비뽑기 시킨다든지 난수표를 이용한다든지 그게 바로 단순 무작위 추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순 무작위 추출하고 여기 층화를 시켜서 각각에서 랜덤으로 뽑는 거랑 어떤 게 더 대표성이 있겠어요? 당연히 이거죠. 골고루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고 이러한 방법이 표집 오차가 작다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게 층화 표집이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층화 표집이나 할당 표집 이렇게 층화를 해서 랜덤으로 뽑든 인위적으로 뽑는 게 이제 층화 표집이나 할당 표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표집 오차가 더 작다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다고요.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문으로 등장하구나. 그런 것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기출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답은 2번이. 자,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사례의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 이 사례 문제 나왔죠? 이게 무슨 표집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지문을 읽어갈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힌트가 어딘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요거 표집 간격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일명 K라고 하죠. K. 표집 간격 나오면 체계적 표집, 계통 표집, 계층 표집이라고 해요. 다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의 표본을 선정한대요. 자, 봐보세요.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뽑는다. 그러면 자, 50인가요? 5, 8에 40.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선정할 때, 아, 그러면 우리가 400명의 명단에서 80명을 선정할 때 그 명단에서 최초의 5명 중에서 무작위로 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했거든요. 여기가 이제 5로 나누어져요. 그죠? 5, 8에 40이니까 5로 나누어져. 이게 표집 간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5사람이 나온 거예요. 5사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잖아요. 최초의 5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표집 틀에서 1, 2, 3, 4, 5 쭉쭉쭉쭉 가고 400번까지 있어야 되죠. 표집 틀이니까 400번까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랜덤으로 첫 요소를 뽑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사례합니다. 이걸 뽑았어요. 이걸 랜덤으로 뽑았어요. 자, 그러면 K가 5라는 거예요. K가 5. K번째 가는 거예요. 그럼 5번째 가봐요. 8번. 5번째 가봐요. 13번. 5번째 가봐요. 18번.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체계 표집이죠. 자, 거기서 무작위로 한 사람 뽑았어요. 그 후에 표집 간격만큼, 이게 K번째예요. 표집 간격만큼 더한 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표본으로 선택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3, 8, 13, 18, 23, 28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계통표집, 계층표집, 체계표집이란 걸 이제 알았습니다. 첫 번째, 단순 무작위 표집 아니고요. 표집틀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여러분, 확률 표집이거든요, 이거. 이거 확률 표집이니까 표집틀이 있어야 돼. 표집틀이 뭐죠? 모 집단의 목록이요. 모 집단의 목록이요. 모 집단의 목록 400명의 명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못 뽑아요. 자, 이거 맞고 모 집단의 배열에서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일정한 주기성이 없어야 돼요. 일정한 주기성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모 집단의 배열이 있어요. 모 집단의 목록이 표집틀이잖아요. 그럼 모 집단의 목록에서 일정한 주기성이 있으면 K가 만약에 클 때 모 집단은 큰데 표본은 적게 뽑으면 K가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K가 50이 있다라고 가정해봐요. K가 50이에요. 그러면 50번째, 50번째, 50번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50번째, 예를 들어서 100번째가 150번째가 되죠. 그러면 일정한 주기성이 표집틀에서 만약에 있으면 일정한 주기성이 있을 때 여기에 한 그룹이 뭉쳐있고 여기 한 그룹이 뭉쳐있고 여기 한 그룹이 뭉쳐있다. 근데 내가 뽑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만 뽑는 거잖아요.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표성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자, 없애야 하는 이유는 뭐냐? K가 클 때, K입니다. K가 클 때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K가 클 때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목록이 배열되면 좋아요. 오케이. 비확률 표집 아니라 확률 표집.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래 확률 표집은 대표성이 있어요. K가 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기성이 있어버리면.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대표성 확보가 용이하다. 확보가 용이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케이. 확률 표집이니까. 확률 표집 자체의 특징이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비확률 표집은 인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을 모수 추정 가능성이라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 또 표집 나왔네요. 자, 표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부터 할게요, 이제. 단층 집계 확률. 원래는 단층 집행계 확률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은데, 이 행렬 표집이란 게 있어요. 우리 사회복사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단층 집계만 하는데, 단순 무작위 층화 집락 계통 행렬 표집은 확률 표집이다. 자, 나머지는 비확률. 나머지는 비확률 표집이다. 자, 이렇게 해서 확률인지 비확률인지를 구분하면 끝나요. 한 방에. 좀 보세요. 할당 표집은 뭐예요? 무작위가 아니죠. 이 확률 표집이 무작위 표집이잖아요. 확률 표집이 무작위 표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건 인위적으로 뽑는 거예요. 이거는 인위적으로 연구자가 아는 사람만 뽑는 인위적인 표집이 비확률이죠. 그래서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유의 표집이죠. 이건 비확률이죠. 여기 U자 없잖아요. 그래서 비확률 표집이다. 비확률 표집이다. 오답노트 하고 있습니다. 눈덩이 표집이 있죠. 이것도 비확률이죠. 눈덩이 표집은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아니요. 비확률은 모집단의 규모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모집단은 알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비확률 표집이니까. 자, 눈덩이 표집은 대상자 찾기 힘들 때 쓰는 방법이다. 한 사람한테 추천받고 한 사람한테 소개받고 해서 점점 불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 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단순 무작위 표집은 모 집단으로부터 표본으로 추출할 확률을 알 수 있다. 왜요? 네, 이게 확률 표집이니까. 단순 무작위가 확률 표집이니까. 제가 많이 들은 사례가 로또 추첨이에요. 45개 공 중에 1번이 나올 확률 45분의 1. 45번이 나올 확률은 45분의 1이에요. 이게 확률이잖아요.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 단순 무작위의 대표적인 게 로또 추첨.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맞고, 임의 표집은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냐? 아니요. 낮죠. 대표성이 낮아요. 임의 표집은 convenience sampling, 편의 표집이라고 해요. 일명 편의 표집.
제가 그랬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집, 표집틀도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누구 만날 줄 알고요.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만난 사람들한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성이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문제점이에요. 편의 표집, 임의 표집은 대표성이 가장 낮아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 집단에서 표본으로 추출이 되고 그 표본이 이 모 집단을 잘 대표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집틀이 있는, 모 집단의 목록이 있는 표집틀이 있는 확률 표집이 대표성 확보에 용이한 거고, 그렇지 않은 비확률 표집은 아무래도 대표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